자, 그러면 오늘 앉으신, 지금 이 순간 앉으신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 여행할 시간은 어디냐? 바로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조선을 우리가 여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왕 위주로, 왕의 업적 위주로 살펴보고, 제가 이 한국통사 이전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강연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 한국통사에서는 왕의 남자들, 그리고 당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민초들의 이야기도 중간중간 다뤄줍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전기 쪽에 첫 번째 왕을 소개합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지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놓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태조라는 것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태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묘의 이름이에요. 묘호, 태조. 그래서 고려를 만든 사람 이름이 뭐예요? 태조 왕건. 조선 만든 사람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중국에도 태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조 그러면 뭐다? 상식이에요. 바로 나라를 만든 왕을 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성계인데, 이성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계의 조상 이한사라는 사람이 원래 전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주이시잖아요. 전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고향에서 죄를 짓고 북한 지역 있죠. 함경도 땅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시 몽골족들이 있었는데 몽골의 관리 비슷하게 그 아버지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고려인이라기보다는 소속도 애매한 몽골인 비슷한 사람이 이성계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성계가 여진족 때려잡으면서 이제 거기서 장군 활동을 하다가 고려로 귀화를 해요. 고려 말 공민왕 때 귀화를 해서 이제 고려 사람이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 권력은 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처자식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됐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잠시 뒤에 보여지겠지만 일단 지난 시간에 자신의 전우였던 정몽주란 사람을 자신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죽이는 모습을 봐야 했던 사람이 이성계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 동지이자 마음속의 스승이었던 정도전도,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모습을 봐야 했던 사람이 이성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잃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교훈을 이성계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성계는요, 누가 그렇게 싫어했냐면 최영 장군의, 그러니까 이성계,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이성계가 활동하던 지역이 어디였죠? 이 함경도였습니다. 이 함경도에서 이성계의 업적은 함흥 쪽이죠. 엄청났어요. 근데 여기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원래 개경이 수도였는데 수도를 어디로? 여기는 한양, 오늘날의 서울로 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성계가 왕이 되고 이성계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최영 장군의 후손들이 싫어했고요. 배신자니까. 두 번째로 이성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개경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수도로 옮겨버리니까 개경 땅값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왕조가 망해 나간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최영 장군, 개경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개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떡국을 만들어 먹을 때 이성계 목을 잡아 비튼다 그러면서 이게 떡을 뱅글뱅글 돌렸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조랭이 떡이 됩니다. 그래서 조랭이 떡국이 나온 게 이성계 모가지 비트는 과정에서, 한풀이 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저게 바로 개성 음식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최영 장군 제사를 지내는데, 최영 장군의 자손들이 제사 지낼 때 이제 돼지고기를 썰어가지고 탕을 만들어 올리는데, 썰다 보니까 이 이성계가 1335년생입니다. 돼지띠예요. 35년 돼지띠. 이성계가 돼지띠인데 썰다 보니까 돼지고기거든. 이성계 맞아, 학생했으니까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삐삐한 사람 그러면서 막 돼지고기를 거의 다져가지고 막 엉망을 만들어갖고 국에 턱 담아갖고 제사 올리거든요. 원한을 갚아준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돼지고기 편육 막 다져놓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계육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 탕을 성계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성계를, 돼지띠를 참혹하게 다진다.
이게 바로 최영 장군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이니 자 이거 얼마나 참 원한이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성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성계의 업적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성계의 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이미 50세가 넘었고 지금이야 100세 인생이라 50세면 이제 절반 산 거지만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시대거든요. 평균 연령이 40이에요. 조선시대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장군 출신이라 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뒷방 영감님으로 물러나 있는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성계를 대신해서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게 바로 태조 이성계를 선택해서 위화도 해군을 일으키게 하고 조선을 건국해서 왕으로 추대에 앉힌 태조 이성계의 책사, 오른팔,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삼봉 정도전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때 업적은 정도전의 업적으로 보시면 돼요. 정도전은 당시 국무총리, 재상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죠? 유학자죠. 근데 그 전에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 불교 좋아했잖아. 불교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국가를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교의 근본은 뭐예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이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도전은 무던히도 노력하게 됩니다. 이 정도전은요, 제일 먼저 여기는 서울을 심시티합니다.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당시 지도를 가져왔어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일단 가운데 궁궐이 있고 4대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대문을,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강남, 강북, 강서, 강동 다 합쳐서죠. 옛날에는 한강 이북, 강북 지역에 4대문 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안만을 서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 압구정동, 강남 삼성동, 여기 지금 삼성동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때 뭐 이제 호랑이가 막 사람 잡아먹고 그러던 땅이에요, 여기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4대문에 유교 덕목의 이름을 붙입니다. 흥인지문이죠. 흥인시장. 어디예요? 동대문 밀리울의 두타예요. 흥인시장 있잖아요. 이게 인이에요. 인.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예지. 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의문. 서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인의 예. 숭례문. 남대문이 되죠. 요게 바로 4대문이 되고 그 가운데 오늘날 경복궁 청와대 앞쪽 자리에 터를 잡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강 보여드릴게요. 요게 한강이고 한강의 토사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섬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의도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걸 오늘날의 21세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흥인문, 자, 동대문이에요. 그리고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숙정문, 이렇게 4대문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경복궁. 여기가 바로 이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에요. 자, 4대문이 있고, 4대문이 있고, 그리고 이 4대문이 있으면 4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대문 중간중간에 작은 문을 두어서 또 외부와의 통로로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그 동네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서소문 있죠. 서소문이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대문이 있고요. 이 밑에 이제 한강이 흐릅니다. 한강이. 그렇죠. 여기 한강이 흐르고, 그리고 요쪽에 이제 흘렀던 게 뭐냐면 이제 청계천이에요. 요 청계천이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에 하수도 역할을 했어요. 요걸 이제 태종 이방원이 만드는데 그 하수도에서 여인들이 뭐 빨래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청계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강남, 강북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는 한강이지만 정도전의 경우는 강남, 강북의 개념이 여기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여기가 남촌이고 이쪽이 북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 그래서 왠지 강남에 사는 분이 조금 뭐 좀 부자들도 많고 럭셔리해 보인다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 스타일이 진정한 부자였어. 그 이유가 뭐냐면 경복궁이 여기 있거든요. 경복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경복궁으로 출퇴근하는 당시의 관리들이 부자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여기 살았고 평민들이 여기는 청계천 이남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앞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습니다. 대로변 가다 보면 청계천 만나잖아요. 이 대로변에 지금 뭐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앉아 계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세종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연세대학교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종로가 됩니다. 종로. 근데 옛날에는 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는 요 광화문 요 대로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육조거리라고 불렀는데 왜 육조거리냐? 자, 오늘날 장관직은 막 16개, 17개 되잖아요. 뭐 여성부, 뭐 국방부, 행정부 여러 개 있지. 이땐 6개였어요. 그래서 2호의 병형공그래서 관청들이 세종문화회관과 그 맞은편 도로자리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육조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출퇴근하는 관리들이 가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면은 이렇게 조아리고 절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허리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관리들을 피해서 여기는 종로 뒷길로 다니거든요. 그럼 뒷길로 다니다 보면 말을 피해서 다니다 보면 여기에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빈대떡도 좀 부쳐 먹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소주 한잔, 그 피막골이 그래서 생긴 거죠. 종로 뒷골목에 피막골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관리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인사동 위에 삼청동에서 살았고, 거기서 보면 성균관대학교 보이죠? 성균관도 그 앞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촌이야, 부촌. 부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이남 있죠? 여기는 부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발전을 하냐면 일제강점기예요. 자, 일본인들이 조선에 따가봤는데 좀 땅을 사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네.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개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개발하기 좋은 남산 근처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 근처의 땅을 헐값으로 사서 여기다가 뭐 호텔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전한 게 명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명동 땅값이 종로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었다? 정도전이 만들었어요. 조선을 인테리어한 공사 책임자가 정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복궁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저 경복궁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왕이 뭐 아침 조회도 하고 사신도 맞이하고 행사하고 세자 즉위식도 하는 근정전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 그 근정전에 이름도 정도전이 붙었어요. 모든 걸 궁궐부터 그냥 도시를 다 만들어놨어. 그럼 이 사람이 사실상 왕의 권력을 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겸양지덕해서 조금 자기를 낮췄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멈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사람이 뭐 못되고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꿈꿨던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너무나 급진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양을 몰랐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요새 표현으로 좀 건방졌어요. 그 건방짐을 예를 보여드릴게요. 당시 정도전에 명함이 한 10개 됩니다. 볼까요? 자, 문화시랑 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에 판호주사 겸 판상서 사사도 하고 보문각 대학사 지경연 예문 춘추관 관사에 겸의흥진 그만 읽을게요. 힘들어. 이게 다 이 사람 명함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심시티를 하면서도 그 전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고려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단순히 학문적 견해에서 볼 책이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도전이면 나와 이성계가 때려잡고 멸망시킨 고려를 좋게 쓸까요? 나쁘게 쓸까요? 나쁜 점만 쓰죠. 왜? 그래야 조선 왕조 개창이 정당화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현존하지 않는 책이 고려국사란 책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조선이란 나라는 뭐를 국시로 한다? 불교예요, 유교예요? 유교죠. 그럼 불교를 어떻게 해야 돼? 불교의 잘못된 점을 까야 되잖아.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또 심기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학이 불교보다 더 위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삼봉집은 뭐냐면 본인의 호가 삼봉이야. 문집이야. 자신의 글 쓴 거. 에세이집. 삼봉집. 그리고 조선 경국정과 경제문감을 통해서 조선의 정치제도의 초안을 잡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시대적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서 여기는 정도전은 제거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겸양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건방을 떨고 다녔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좋게 얘기해서 건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었다는 점이 한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정도전이 꿈꾼 세상과 이방원이 꿈꾼 이상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정도전하고 여기는 이방원의 차이점을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도전은 재상정치를 꿈꿨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였어요. 미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방원은요, 왕권 강화의 꿈을 꿨고요. 군주정을 꿈을 꿨고요. 그리고 극단적 현실주의자가 바로 여기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게 맞아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신문왕, 고려의 광종, 조선의 태종, 조선 후기 영조, 정조, 공통점 모두 왕권이 강했어요. 항상 왕권이 강할 때 그 시기는 태평성세였고, 외척이나 신하의 권한이 강할 때 나라가 어지러웠거든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 바로 조선 초의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세상, 민본, 그리고 유학자였다는 거죠. 선생님, 정도전이 유학자지 무슨 이방원이 유학자요? 철퇴나 들고 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방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조선왕 27명 중에 유일하게 지덕체를 다 갖춘, 유일은 아니구나, 조선 후기에 정조가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27명 중에 정조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지덕체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왜 급제를 했을까요? 똑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과거 시험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왕 되기 전이죠. 그럼 이방원 아들 세종부터는 어때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과거 시험 볼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이 과거가 얼마나 힘든 시험이에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누적해서 수험생 쌓이죠? 전국 33등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전국 몇 등 하는지 아세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과거에서 17등. 그럼 과거 시험 과목이 뭐예요? 국영수예요? 아니, 성리학, 유학이거든요. 이 사람 성리학자예요. 거기다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왜구도 때려잡죠. 아버지 왕 되는데 정몽주를 제거하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리더십까지를 가진 지와 체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 여기는 이방원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덕은 지우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덕이 없네. 덕은 없고 지하고 체만 있어. 체만 있고. 정조는 다 갖춘 분이에요. 조선 후기 때 만나보도록 하죠. 정조 대왕이 좀 불쾌해하십니다. 덕 빼고는 다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방원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야, 정도전! 네가 꿈꾸는 세상이 뭔데? 유학의 세상? 공주가 꿈꾸던 세상?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 이상사회? 나도 같은 꿈을 꿔. 근데 넌 방법이 틀렸어, 이 자식아. 왕을 억누르고 재상이 앞선다고? 그거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거 아니니? 내가 왕이 돼서 극단적 왕권 강화를 해서 내가 정군이 돼서 어려운 백성들 내가 다 챙기겠다. 네가 백성 알아? 알아. 너 고려 말에 저기 귀양 가가지고 전라도 쪽방촌에서 천민들하고 먹고 살면서 백성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왜구 때려잡을 때 아픈 백성들 상처 치료해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누구보다도 스킨십 했던 사람이야. 나 너에 비해서 꿀리지 않아. 너 먼저 좀 가줘야겠어. 이게 이방원의 마인드였죠. 항상 사람들은 이방원 그러면 막 무식쟁이고 막 폭군이고 막 배신의 아이콘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이방원의 시각에서 당시를 바라보면 그가 더 현실적이고 그가 더 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뭐 이방원한테 따로 부탁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고정되어 있기에 조금 틀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룡이 나르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뭐 대략 이런 거예요.
이성계가 자식이 많아요. 다 방자 돌림입니다. 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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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간, 이방원, 이방현, 이방번, 이방석 이렇게 9명인데 이 중에 요렇게가 한씨 부인 소생. 그 나머지 요거 2명. 이 사람이 강씨 부인 소생인데 요 한씨 부인은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게 좀 모다른 자식이에요. 배다른 자식, 배가 다르다. 이복 형제. 근데 여기는 한씨 부인은 자기 남편이 왕 되는 거 보기도 전에 고려 말에 죽어버렸고 실제 이성계가 왕 되는데 조력자로 활동한 건 강씨 부인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공신입니다, 이 여자도. 근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여기는 강씨 부인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딱 보면 누가 봐도 그 다음 번왕은 여기는 방원이거든요. 아, 정몽주 죽였잖아요. 지난 시간 정몽주 안 죽였으면 어떻게 이성계가 왕이 돼?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돼? 누가 봐도 방원인데 이 여자는 욕심을 부려서 내 아들을 앉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도전하고 짜요. 자, 정도전 입장에서는 방원이가 왕 되면은 재상 중심의 정치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정도전에 상소를 올려갖고 막내 방석이를 그 다음 왕의 후보자 세자로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 뭐 정도전 말이라면 뭐 다 듣지. 거기다가 막내는 또 얼마 이뻐. 막내가 제일 이뻐. 그래갖고 에이 그러면서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방원이 입장에서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완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정도전 너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해? 그러면서 정도전이 왕족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군사를 일으켜서 개인 병사 사병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이고 정도전과 한패거리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배다른 동생 방번이와 방석이를 죽여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방언이가 벌인 제1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군 겁니다. 이때 이성계는 들어 누워버리죠. 방언이 네가 이미 힘이 없어. 늙은 거야. 이빨이 다 빠졌어요. 호랑이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방원도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고 자신의 둘째 형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앉힙니다. 이 허수아비가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바로 제2대 정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은 말 그대로 뭐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정종이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형제 중에 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건 방언이 차례예요. 그래서 새 자간이라 새 재책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간이 나서는 거죠.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죠. 박포라는 사람이 들쑤신 거예요. 아 형님, 형이 다음번에 왕 아니오. 방언이보다 힘이 없어. 지능이 떨어져. 지능은 조금 떨어져야지만 그리고 방언이가 형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먼저 칩시다. 들쑤신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방간이의 사병 집단과 방언이의 개인 경호부대 사병 집단이 둘이 한판 붙어요.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누가 이겨요? 방언이의 경호부대가 승리를 한 거지. 그래갖고 여기는 박포는 그냥 박격포로 날려버리고 여기는 지향을 어떻게 했을까? 죽였을까요? 친형이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귀양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사실상 실권은 누가 잡았다 이제? 방언이가 잡았죠. 그럼 여기는 정종이 뭐라고 그럴까? 방언아, 내 일생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물어봤어. 너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내 동생 방언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 동생 방언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소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발 제 동생 방언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정종 다음에 3대 왕으로 누가 등극합니까? 바로 태종 이방원이 등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를 흘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태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종이 왕이 되는데 왕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종의 책사죠. 자, 복습. 태조 이성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정도전. 그럼 여기는 태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이숙번, 하륜, 민씨,
자,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뭐 이숙번은 좀 번외로가 하륜을 첫 번째 봐야 됩니다. 하륜 대박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처세술의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의 조카야. 그럼 어때요? 고려 말에 권세가였습니다. 그럼 조선이 건국하면서 권문세족 다 몰락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물러나 있었어요. 근데 물러나 있는데 술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갑니다. 딱 이방원을 봤는데 그냥 얼굴에 왕자가 써 있는 거야. 딱 부른 거지. 손 딱 잡고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주자는 당신입니다. 이숙번이를 가까이 하시오 라고 충언을 해요. 이 이숙번이는 당시 문과급제자였지만 주변에 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병 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태종은 이숙번을 가까이 하고 이숙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1, 2차 왕자의 난을 성공에 이끌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숙번은 한없이 건방진 행동을 하다가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귀양을 가버려요. 이거를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개가 토끼 사냥할 때까지 필요하다가 토끼를 잡고 나면 개를 삶아 먹어버린다 이게 토사구팽. 그래서 이숙번은 토사구팽 당하고 여기는 하륜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을 넘보지 않고 항상 해먹긴 또 해먹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서 이 사람은 끝까지 편안하게 가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륜이고 이숙번을 귀양 보내고 하륜을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하륜은 할아버지예요. 늙었으니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본 거고 이숙번은 너무 젊은 거죠. 그래서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어떤 힘을 가졌다고 절대 건방을 떨면 안 된다. 그리고 낮춰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방을 떨고 싶다면 적어도 나이 한 80 넘어서 그거는 조금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경하고 민씨, 태종의 와이프입니다. 왕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방원이가 1차 왕자의 난을 벌일 때 이 군사를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정에서 돈을 가져다가 무기를 사. 그리고 땅속에다 갑옷을 숨겨놨다가 거사하는 그날 갑옷을 손수판에서 입혀줘요, 병사들한테. 그리고 여기는 남편한테 갑옷을 입혀주면서 승리의 갑옷이니 승리하고 오라고 응원을 해준 여자가 민씨예요. 진정한 태종이 왕 되는데 공신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도 뭐가 없었다? 겸양지덕이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바람을 펴요, 이 사람이. 항상 외척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와이프의 남동생 민씨들 이런 사람들이 왕위를 넘볼까봐 바람을 폈다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내가 왕이 됐다라는 안도감에 이제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한 3% 정도 되고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바람 핀 게 한 97%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쨌든 이 사람이 바람을 피니까. 여기는 민씨가 난리가 납니다. 막 같이 죽자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방원은 뭐라고 그러겠어? 여보, 지나치지 않아? 나 이제 그냥 평범한 이방원이가 아니고 조선의 왕이야. 그리고 당신 왕비 아니야. 왕비면은 왕비로서의 채통 좀 지켜. 여기 있는 조선에서 왕이 후궁을 드리고 그리고 후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왕의 덕목이야. 개인적으로는 질투 날 수 있지만 여보, 당신이 이제 좀 직분에 맞게 행동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민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외척들 그러면서 민씨의 두 동생 민무구, 민무지를 죽여버려요. 이게 진정한 토사구팽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정치는 배신이라고 했던가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이제 세종이거든요. 세종. 이 세종의 장인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방원을 100% 소위 말하는 돌아예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여기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은 이런 겁니다. 태조가 조선이라는 땅을 마련을 했죠. 터를 잡았다면 이 터에 잡초 뽑고 자갈 드러내고 우리 아들 세종이 왕 돼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뿌리들을 다 뽑아버린, 척박했던 조선이란 토지를 옥토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여기는 태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도 완전히 무릎 꿇긴, 아버지도 무릎 꿇긴 이방원은 심지어 여기는 강씨죠, 강씨. 강씨의 무덤 근처를 훼손하고, 이미 죽은 강씨의 무덤 근처를 훼손하고, 강씨 무덤의 묘비를 빼가지고 당시 하수도였던 청계천에다 거꾸로 박아버렸어요. 그냥 똥물 속에 썩어버리라고. 그래서 지금 청계천 여러분들 그 데이트 코스 지나다 보시면은 그 계속 맨맨한 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묘지석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인증샷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게 바로 이방원이 거꾸로 쳐박아버린 저기는 강씨의 무덤 묘지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태종 이방원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철혈군주였던 이방원도 어쩌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기는 태종이 세종 셋째 아들인 거 아시죠? 이 셋째자입니다. 이 태종의 원래 그 큰 자식이 그 양녕대군이고요. 둘째가 효령이에요. 셋째가 충령인데 이 충령이 훗날 세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막내인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랬어요. 근데 조선시대 이제 유교에 따르면 적장자, 정실부인의 큰아들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태종은 무조건 큰아들을 안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섯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두 번째, 큰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둘째나 셋째가 되면 명분이 없으니까 큰아들이 자기처럼 동생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그 트라우마가 되게 강한 사람이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큰아들을 안 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건 누구였죠? 셋째 충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태종은 어렸을 때 충령을 보면서 왜 네가 큰아들이 아니니? 그래서 세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어차피 왕 못 돼. 나 저 왕위 네 형한테 줄 거야. 큰형한테. 그러니까 넌 세자 수업 뭐 이런 거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뭐 술을 먹든 떡을 먹든 아무거나 해.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너 마음대로 해. 알겠어요. 그러면서 가서 공부를 시작해요. 세종이 가장 하고 싶은 건, 가장 흥분되고 쾌락을 느끼는 게 공부야. 궁궐에 있는 하여튼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음악도 연구하고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공부가 취미인 분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양령의 문제예요. 완전 남봉꾼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를 알게 된 게 17살 때. 밤마다 기생을 들이고 동네 건달들 불러다가 맨날 술 먹고 이제 노니는 거예요. 한 번은 관리가 궁궐에 개구멍을 하나 발견해요.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국기의 문제야. 야, 이거 간첩 드나드는 거 아니냐? 알고 봤더니 여기는 양녕대군이 파놓은 개구멍인데 얼마나 개구멍으로 나가고 기생들하고 놀았는지 개구멍이 반질반질하였다옵니다. 팩트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혹은 담장을 넘기도 하고 개구멍으로 나가서 자맹을 하고 강을 건너가 몰래 군소배와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내가 등이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무소로 하여금 문을 지키고 금란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입니다. 개구멍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양령이 진짜 사랑한 여자가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이러고 다녀요. 진짜 사랑한 여자가 어리라는 여자인데 이 어리가 누구냐면 첫사랑은 아닌데 끝사랑이야. 당시에 사대부의 첩이에요. 근데 이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남의 아내 아닙니까? 첩이라도. 생각도 말아야 되는데 좀 미친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대부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사람을 불러갖고 꼬드깁니다. 야, 나 저기 세자야. 나 차기 대권이야 나. 절대 권력이야. 너 나랑 사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삽니다. 이걸 태종이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미친 거 아니야? 어리를 내쫓아버립니다. 양령은 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리한테 붙어갖고 막 그래갖고 어리 내쫓아도 다시 막 쫓아가서 어리하고 죽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둘을 갈라놓습니다. 견우직녀처럼. 그때 양령도 끝이 납니다. 써서는 안 될 편지 한 장을 아버지께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을 실록에 실려있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예요.
아버지 신혼은 다 궁중에 드리잖아요. 여자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셨어요? 지금에 이르도록 저의 여러 첩을 내쫓아서 그 울음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찹니다. 아버지, 한나라의 고조라는 황제는 재물 탐내고 여자 좋아했는데 천하를 평정했고, 진나라의 왕광은 정말 어진 성군이었지만 즉위 후에 나라 망했잖아요. 왜 저 여자 못 만나게 해요? 아버지는 여자 만나면서. 이게 이 편지의 요지야. 당신은 여자 만나고 후궁 들이면서 왜 나는 못 만나게 해? 세자가 아버지 왕께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웃지만 이방원은 포했어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어쩌지 못했던 한 사람, 양령을 포기하고 정말 똑똑한 여기는 충령을 그 다음 세자로 책봉합니다. 보통 세자 책봉하고 세자 수업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세자 책봉하고 딱 2개월 만에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호랑이 등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권력의 등이라는 거죠. 내가 18년 동안 타고 있던 호랑이 등에서 이제 내려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여긴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세종을 왕으로 앉히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호랑이 등을 내려왔으면은 이제 정말 권력에서 손 뗐을까요? 천만에. 뭐를 쥐고 있냐면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군권을 쥐고 있었어요. 군권을.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인사랄지 건설이랄지 모든 행정이랄지 그거는 다 자식 세종에게 줬지만 군사적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죽을 때 뭐였어요? 국방위원장. 지금 저기 김정은도 국방 제1위원장이잖아요. 군사만 잡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지만 호랑이 목에 목줄을 달고 호랑이를 질질 끌고 다녔던 왕에선 내려왔지만 권력을 놓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철혈군주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세종의 업적에 대마도 정벌이라고 있어요. 대마도가 어디예요? 요 쓰시마. 왜구의 소굴이거든요. 자꾸 왜구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니까 왜구의 여기는 근거지를 소탕하는데 그때 내린 교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외인들이 수년 전부터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혀서 과부가 된 여인들과 고아가 돼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내가 너무 원통하여 몇 년 전부터 너희의 살껍질을 잡아 뜯어서 너희의 생사를 씹어먹고 너희의 살가죽을 베고 자는 꿈을 몇 년이나 꾸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험악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태종이 쓴 글이고요. 태종의 정대마도 교서예요. 세종 때니까 업적은 대마도 정벌 세종의 업적이지만 실제 군사를 일으켜서 외인들을 작살내버린 건 바로 이방원이었던 거죠. 아이고 무셔. 어쨌든 이방원은 이렇게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조선의 제4대 군주 세종대왕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세종대왕은 업적이 대단하시죠. 이분의 업적은 모두 다 백성을 향한 거였어요. 실사구시, 실제 사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구하는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 연구, 백성을 위한 업적에만 몰두하셨던 분이 세종인데요. 이 세종은 첫 번째 우리 조선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가로선은 계절을 알려주고요. 세로선은 시간을 알려주는데 해시계예요. 그래서 침 보이시죠? 침의 그림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일 움직여서 그 금의 끝이 가리키는 곳을 가로선, 세로선을 보면 가로선은 어느 절기에, 세로선 무슨 시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시간을 쫙 뒀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음이 시간을 뒀는데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써 뱀, 개, 닭 이렇게 그림으로써 시간을 표현하는 작은 디테일이 명품을 만들죠.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것이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를 사람들이 지나는 길가에 두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흐린 날과 밤에는 시간을 알 수 없어서 궁궐 안에 물시계를 둔 거죠.
이건 좀 많이 상맥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 맨 뒤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자동적으로 양쪽 물기둥에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물기둥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어서 따라 올라오면서 나무 막대기에 박힌 쇠구슬이 또르르르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됐지만 안에 15장치 박스가 있어서 구슬이 떨어지면서 격발장치를 땅 하고 때리면 인형이 북을 치면서 나와요. 둥둥둥둥둥둥둥. 이런 과학적인 시계를 만들고 이 시계가 둥둥둥둥 북을 칠 때 궁궐에서 치면 다시 광화문에서 치고 사대문에서 같이 쳐댑니다. 북소리를 듣고. 그래서 비가 오는 흐린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해시계를 볼 수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준 분이 우리의 세종대왕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자주적인 것이 그전에 우리나라의 시간의 중심은 중국 시간을 맞췄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간도 자주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오가 뭐죠? 태양이 일본의 동경상공에 도쿄상공에 정확하게 떴을 때가 우리나라의 정오예요. 우리나라하고 30분 차이입니다. 일제강점기 되면서 시간까지 뺏긴 거거든요. 그걸 다시 되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천체를 계산한 우리 최초의 달력 칠정산이라는 달력도 만드신 자주적인 인물이십니다. 두 번째, 이분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배가 불러야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당신은 정보화 사회예요? 2차 산업사회예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사회예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사회니까 무슨 기술이 발전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농사직설이라는 농사기술 연구소예요. 그리고 또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해서 앞으로의 비가 오는 양, 가물지, 홍수가 날지를 예측을 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비를 측정하는 측우기. 그래서 측우기가 만들어진 날이 5월 19일 양력으로 오늘날 발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에게 시간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배도 부르게 해줬죠. 근데 배만 부르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돼지지. 그죠? 뭘 알아야 돼요? 뭔가 지식이 있고 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은 이상한 짓을 하지만 사람은 지켜야 될 예의범절이 있잖아요. 그 예의범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저 삼강행실도 반이 만화, 그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려와 효자와 충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놓은 윤리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옛날 유교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예와 악을 이용했다라고 나와요. 그 예가 뭐냐면 예의범절이고요. 뭐 인의예지. 악이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이 우리를 교육시킨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모차르트 태교음악 듣고. 아기 태어났을 때 뭐 들려줘요? 뭐 동요, 곰 세 마리가 뭐 이거 있잖아요. 음악이 우리를 만듭니다. 이런 예 많아요. 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손. 군대. 예. 행군하다 지쳐서 당장 낙오하고 싶을 때 노래가 나옵니다. 군가는 멸공의 뿔 둘 셋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것처럼 힘들 때 군가 한번 부르면 힘이 나.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 옛날에 음악으로 사람의 인격을 살릴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 악보 만들었어요. 악보도 만들어. 베토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종대왕 바이러스예요. 정감보라는 악보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게 합니다. 크게 바로 여기는 편경이래요. 실로폰 같은 악기. 절대음감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박연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돌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돌을 가져다가 깎았어. 그리고 딩동댕동 연주를 하는데 딱 듣다가 박연아 너무 수고했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편경 소리 샵 된다. 이게 실록에 나와요. 놀라가지고 박연이 돌을 쳐보니까 샵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갈아갖고 다시 쳤더니 정음이 나오더라.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백성을 위한 창조의 끝판왕이 뭐예요? 바로 세종하면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한글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수천 개 문자 중에 유일하게 창조제를 알고 유일하게 창조 원리를 알아서 위대한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뭔가요? 잘 볼까요? 우리나라 말과 소리가 중국하고 다르다. 한자하고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아. 내가 이를 너무 가슴 아프게 여겨서 28자 만들었거든. 널 쉽게 익혀서
나날이 쓰기에 편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백성이 글을 아는 걸 두려워했어요. 저 자식들이 글을 몰라야 책을 못 읽고 책을 못 읽어야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댐비지도 않고 적당히 죄도 지어주고, 너희는 글을 모르지 나는 글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책도 못 읽고 이치를 모르니까 짐승이고 나는 사대부야. 그러니까 눈 깔고 꿇어. 이게 사대부의 생각이었는데 당시 세종은 백성은 다 내 자식이다. 이치를 모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야 말이 되겠는가. 내가 만든 한글은 중국 글자와 소리, 중국 글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표현한다.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고, 뛰어난 자는 반나절이면, 그리고 어리숙한 자도 일주일 이내에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쉬운 글자다. 이 글자로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서 죄 짓지 말고,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한글로 상소문을 써서 억울함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리고 이 한글을 창제하시다가 그만 두 눈이 멀어버리십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등불을 잃어버린 세종대왕, 그 사랑의 문자를 우리가 쓰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애민의 정신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이 세종대왕님 업적. 자, 세종대왕님이 백성에게 시간도 선물하고 배도 부르게 해주고 사람도 만들어줬죠. 근데 이 백성이 힘이 없어서 외침을 당해서 정복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기술 발전에도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세종 때 만들었던 로켓포예요. 방사포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는 신기전이 됩니다. 이것도 만드시고요. 천자총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포도 만드세요.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서 활약이 되는데, 저게 대장군전이라고 그래서 180cm짜리 무게 80kg 나가는 나무 미사일을 꼽아요. 그럼 보통 한 2000m 날아가거든요. 그래갖고 적의 배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저기는 천자총통에 조란탄이라고 그래서 골프공만한 쇠구슬을 300여 개를 집어넣고 쏘잖아요. 그럼 군대에서 그 크레모아라고 폭탄의 파편이 돼서 입마살상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무기를 개량시켜서 200년 뒤에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는 데 썼던 거죠. 이순신이 뛰어났지만 세종대왕의 군사기술에 노력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뭘로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의 승리는 그 전에 살았던 세종대왕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이순신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이런 획기적인 창작물들을 만들려면 왕도 힘들지만 왕이 눈이 멀 정도면 그 밑에 사람들은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의 남자 황희였어요. 황희정승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퇴직이었습니다. 이젠 쉬고 싶은 거예요. 맨날 사료 보면 전화, 제가 이제 늙어서 귀도 안 들리고요. 자, 깜박깜박합니다. 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보내는 게 고기를 보냅니다. 본인이 한우를 좋아하시니까 고기 먹고 힘내라고. 거의 이거는요, 노인 학대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황희정승이 몇 세에 정년퇴직을 하냐면 87세. 근데 사람이 일을 하나니까 또 바로 가세요. 3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황희정승이. 그래갖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세종대왕은 백성을 고객으로 삼고 고객이 왕이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학대했던 노동법 위반의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도 세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배울 측면은 이제 파격 인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종은요, 머리하고 행동이 달라. 이중적입니다. 행동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자예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일 처리하는 법이 없고, 묻고 또 물어봐. 대신에게 물어보고 큰일은 백성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성 리서치를 한 사람이요. 17만 명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과반수가 넘으면 시행을 하고. 이랬던 게 세종인데, 그 행동만 보면 보수적이죠. 갑갑할 것 같죠. 머리는 또 열려 있어. 당시 사람들이 볼 땐 과학기술은 잡학이거든요. 백성을 위한 엉뚱한 상상을 했던 사람이 세종이에요. 드리머예요. 꿈꾸는 소년. 소년은 아니죠. 꿈꾸는 군주. 그러면 드림을 하면 그걸 현실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드림 팩토리가 있어야죠. 그 팩토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집현전이고 상의원이었어요. 세종의 꿈을 꾸면 집현전에서 설계를 하고 상의원에서 그걸 두드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팩토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펙이나 그 사람의 학벌, 흙수저, 똥수저 가리잖아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경회로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연회장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그때는 담장에 가로막혀서 왕과 외국 사신 3급 이상 공무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당시 9급 공무원 중에 구종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직사 경회로의 불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그때는 횃불이었겠죠. 담장을 넘어요. 혼자 거기서 혼자 그때 셀카는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부하다 산책 나온 세종하고 딱 만난 거예요. 9급 공무원이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출입금지 지역에서 꼼꼼한 데서. 세종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구품의 구종직입니다. 이 녀석 봐라. 너 재밌는 놈이네. 야, 너 책 좀 읽냐? 나 책 좀 읽거든. 너 춘추라는 역사책 외울 수 있어? 춘추 외워봐. 이때 구종직이 춘추 첫 장 첫 글자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글자까지 한 번에 막힘없이 다 외워.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한 자는, 평상시에 책을 가까이 한 자는 왕 앞에서 기회를 얻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세종이 탄복을 해가지고 일반 왕이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지. 본인이 모르니까. 세종은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갖고 9급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5급으로 승진시켜버려요. 능력이 있으면 9급도 바로 5급으로 써버립니다. 능력만 있잖아요. 스펙 안 봐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장영실이죠. 장영실 이 사람 혼혈입니다. 다문화 가정이죠.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엄마가 기생이에요. 천민입니다. 부산에서 천민이었는데 손재주가 좋아갖고 소문이 나요. 그래갖고 태종이 등용을 했어요. 세종이 아니고 아버지가. 세종은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니까요. 사람 딱 보고 바로 잘 안 쓰고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했어요. 계속 지켜봐요. 야, 좋아. 좋은데. 마음에 들어. 이러다가 왕이 된 다음에 장영실을 등용해서 내가 꿈을 꿀 테니 네가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장영실이 천민인데 어떻게 왕을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공무원으로 앉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관리들이. 근데 이제 밀어붙이진 않아. 또 어떤 식이냐면 당시 허조란 사람이 반대했는데 이렇게 딴 사람은 붙여요. 그럼 허조가 반대하면 이 사람이 또 찬성을 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유정현이랑 관리를 데려와. 그럼 유정현이 딱 눈치 봐서 세종이 원하니까 찬성. 그럼 2대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분 만들어 놓고 등용한 거예요. 그래갖고 9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 가. 이게 장영실이에요. 그럼 세종한테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은 뭐예요? 애민이죠, 일단.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업적이 다 사람을 위한 거였으니까. 그죠? 이거 하나 배울 거고. 두 번째 뭘까요? 역시 사람을 보는 해안이죠, 해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모임이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드릴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걸어온 길은 현재 모습의 배경이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보는 게 나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집안 배경이나 스펙만 봤다면 세종은 장영실을 들이지 못했을 테고, 만약에 장영실을 들이지 못했다면 세종당의 업적은 반의 반으로 줄었고, 반의 반으로 줄면 그 당시 백성들도 오늘날 후세 우리들도 배울 게 적었겠죠. 그의 파격 인사, 스펙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해안이 세종과 멋진 조선을 꽃피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세종께 배워보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완벽할 것만 같은 세종이 참 입에 담지 못할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니, 세종이 무슨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고뇌. 왕으로서의 세종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세종.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세종대왕의 남다른 고민은 역시 이제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아들을 참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일단 정실 부인이었던 그
소나무 심씨한테서만 8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 둘이었어요. 한 분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워낙 이렇게 다산의 왕이시다 보니까 그 건순각이라고, 경복궁에 가면 건순각이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분만실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세종대왕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5째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됩니다.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역술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건 실록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야사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이 아니라 강연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정사와 야사를 넘나드는 얘기인데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에는 크게 정사와 야사가 있거든요. 근데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야사를 무슨 썰에 의하면 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사가 뭐냐면 국가 공식 기록물을 정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의 삼국사기가 그런 거예요. 김부식이라는 유학자가 감독이 돼서 제작한 게 삼국사기인데, 여기는 삼국사기는 국가에서 여러 명이 집필을 했고 관찬 50권이었어요. 근데 동시대 고려시대였지만 대표적인 야사가 뭐냐면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국유사는 누가 썼죠? 이련이라는 스님이 개인적으로 쓴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5권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역사, 기술, 방식에 맞춰서 썼고 이거는 자유분방하게 써줬거든요. 근데 같은 삼국시대 얘기를 해도 여기는 합리적인데 여기는 막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정사는 무조건 옳은 거고 야사는 무조건 틀린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여기는 야사에는 그 당시 민중들의 해학과 시각과 한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이 이제 좀 잘못된 슬픈 얘기를 했고, 그리고 2번째는 또 며느리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문종인데요. 문종이 이렇게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 정실 부인하고 좀 사이에 자식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자꾸 후궁만 찾으니까 문종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비방을 얻는데, 문종이 자주 찾는 그 후궁의 신발을 훔쳐다가 신발코를 태워요. 그래갖고 그 신발코 재를 갖다가 물에 타서 문종을 먹이면 이 남자가 나를 찾는다. 근데 이걸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세자한테 신발 태워갖고 그 재를 먹이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쫓겨나요. 이게 첫 번째 며느리예요. 2번째 며느리를 드렸는데 역시 2번째 며느리도 문종이 가까이 하지 않고 후궁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식행위라는 행동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대식이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제 궁녀는 어렸을 때 궁궐에 팔아요. 자기 딸을 좀 많이 가난하고 이런 집에서 팔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돼서야 나와요. 그럼 이 궁녀는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왕의 성은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처녀로 늙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외롭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비일비재합니다. 궁녀들 사이에. 그걸 대식행위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궁녀를 불러다가 동성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둘째 며느리는 또 대식행위라니까. 그래서 둘째 며느리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3번째 며느리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3번째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이 바로 단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종을 낳다가 그만 3째 며느리도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세종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죠. 이것이 이제 세종의 또 2번째 아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역대 왕들은 정실 부인보다 후궁사에서 낳은 자식들이 많느냐, 일일이 세보면 후궁 자식이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뭐냐면, 보통 정실 부인 중전은 세자 시절에 세자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세자빈은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죠. 그리고 그 세자빈 간택할 때 세자는 못 나가요. 누가 나가냐면 이제 왕하고 왕비가 나가요. 소위 말하는 내 취향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중전은요 무조건 원자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중전에 달거리포라고 그래서 생리대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모양을 연구하면서 날과 시를 잡습니다. 반드시 그날 합방을 해야 돼요. 그 시에. 그 왕의 침전 경복궁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물정자로 돼 있어요. 왕의 침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하는데 사방군데 이제 경호 쓴다고 궁녀들이 있거든요. 뭐 두런두런 속삭이려고 그러면은 궁녀들이 전하 너무 속삭이면 옥체 보존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안 생기죠. 어떻게 생기겠어요. 근데 후궁들은 닭도 없고요. 궁녀들도 뭐 따로 없고 그리고 뭐 밖에서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후궁들은 보통 어떻게 간택을 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뭐 술자리 하고 있는데 궁녀가 온 거예요. 딱 새로 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따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 스타일이고 내 취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궁 사이에서 자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조선시대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궁궐내의 왕들의 생활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세종은 자식 걱정, 며느리 걱정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세 번째는 본인의 건강이었습니다. 세종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지덕체를 다 갖추지 못하고 지와 덕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체가 없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갖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항상 고기 좋아하시고 그리고 일 시키다가 불평불만 있으면 항상 고기 보내고 뭐 이거 하셨죠. 그래서 몸이 상당히 비중하셨다라고 여러 기록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태종이 한 말인데 주상은 우리 아들 세종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뚱뚱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이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그래서 사냥 갈 때 항상 세종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못 간다 하면 삐져서 자기도 안 가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래요. 갈 거야 막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사냥 나가는 걸 좋아했던 게 태종이고요. 그리고 워낙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하물며 태종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 고기나 생선이 없는 반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사오니 바랄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태종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 나 죽으면 3년상 치르는데 3년 동안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세종 단 며칠만 고기 안 먹어도 죽으니까 상중에 고기 먹도록 하여라가 사실상 유언이었어요. 근데 태종이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고 거의 사실상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고기를 드시옵소서 해서 고기 드시고 다시 이렇게 힘을 차리셨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이게 비만이시니까 뭐 성인병, 당뇨병 달고 사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인 것도 그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타기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말도 힘들고. 장영실이 왜 쫓겨났는데요? 왕이 만드는 가마 만들다가 가마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다행히 세종이 타기 전에 부러져서 시험하다 부러져서 곤장 맞고 쫓겨났는데 세종이 탔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때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우리의 애민군주 세종 그 다음번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자, 문종 진짜 불쌍하신 분인데요. 자, 문종 한번 보겠습니다. 재위기간 볼게요. 2년 2개월. 재위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직원들만 학대한 것이 아니고 자식까지 학대하는데 세종대왕은 세자 수업을 얼마? 2개월 받았습니다. 막바로 아버지가 넘겼죠. 문종은 세자 시절만 30년. 그 30년 동안 세종 밑에서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세종이 문종이 불쌍한 게 뭐냐면 세종은 말년에 몸이 아파서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세종의 발명품 업적들은 저기는 문종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왕이 세종이니까 누구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치국이. 치국이 문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자 시절 30년에 모든 업적은 아빠한테로 다 어시스트 해준 축구로 따지면 어시스트의 대표주자.
이 사람이 바로 여기는 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몸이 약해져가지고 일하느라고 몸이 약해져서 재위한 지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이 문종이고, 또 하나 이제 문종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왕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수염이 잘생겨야 돼요. 관우처럼. 관우처럼 잘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문종의 수염이 관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너무 잘생겼다는 게 중국의 기록에까지 나올 정도로, 실록에까지 나올 정도로 조선 최고의 꽃미남이 문종이었어요. 자, 우리의 문종은 아버지만큼 성군이 될 자질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몸이 약해서 결국 그 사람은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문종이 누워서 유언을 하는 자리에 당시 재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전하, 어서 쾌차하셔야죠. 영의정 황보인이 옵니다. 김종서이 옵니다.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 여기는 성산문 박팽년, 조금 이따 배신할 신숙주까지 대령에 있사옵니다.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는 문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 꼬마거든요. 꼬마, 초등학생, 나이가 어리니 내 아들 단종이 내 형제들, 그러니까 첫째 동생이 누구냐면 세종의 첫째죠. 세종의 둘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에요. 영화 어디에서 나왔어요? 1번 명량, 2번 국제시장, 3번 관상. 관상에 나온 수양대군입니다. 훗날 세조죠. 이 조카 죽이고 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평대군. 글씨를 우리나라에서 한석봉 이상으로 잘 썼다라는 안평대군이 바로 여기 있는 둘째 동생인데, 이 동생들이 권력력이 너무 세.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막 형제 죽이고 죽고 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그런 일 없도록 좀 우리 아들을 아버지처럼, 나 죽어도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꽥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눈을 감으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대신들이 전하 막 토하면서 전하. 그래서 이 대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고명대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하. 제가 여기는 단종 전하를 아버지처럼 잘 보필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처럼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자식처럼 아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김종서의 황표정사라는 게 나옵니다. 황표정사가 뭐냐? 왕이 어떤 그 인사 대기자 명단이 올라오면 딱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 이걸 뭐라 그래? 낙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올려라. 근데 어리니까 뭘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김종서가 황색 물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흐리게 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는 단종한테 올리면 장종은 그냥 황색 물감 찍은 쪽에다가 이렇게 낙점하는 게 일이었다고요. 아무 무능한 왕이었죠. 어린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양대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국가의 정사가 김종서, 황보인 손에 놀아나는구나. 이거는 왕권 강화의 뜻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수양대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난을 벌이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책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성계의 책사가 도전. 그리고 태종도 마음속으로야 있었겠지만은 내가 다음번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누가 가서 찔렀다고? 하륜이 찌르잖아요. 당신이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20번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책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양대군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팔싹동이. 들어보셨죠? 한명회가 찾아간 거예요. 한명회가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가 킹메이커 할 테니 만들어 드릴 테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분도 없이 계우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관상이란 영화에 나오지만 김종서하고 황보인을 그냥 철퇴로 그냥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수양대군이 난을 벌였어요. 이게 계우정난이에요. 자, 이런 일을 벌이니까 여기 단종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여기는 수양대군도 태종하고 똑같았어요.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일정 기간 텀을 두고 자기 세력을 규합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수양대군도 막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단종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종이 너무 무서우니까 삼촌 수양숙부 그냥 저 대신 왕 해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 삼촌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수양대군이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카를 미워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속의 모든 정난, 반정, 쿠데타, 혁명은요. 반드시 따라해볼까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이성계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 폐가입진입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올리자. 저기는 우왕은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씨다. 저건 고려의 왕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가짜 패하고 진짜를 안 치자. 그러면서 왕들을 쫓아냈어요. 그죠? 태종 이방원도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정도전이가 권력을 탐하여 우리 왕손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죽였단 말이죠.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역사는 거짓말 안 해요. 정확한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수양대군이 제대로 된 명분이 없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 여기는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아들도 아니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명분이 없으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조 때 엄청나게 많은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져요.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자 이거죠. 그럼 그 단종 복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바로 성삼문, 박팽년, 아까 그 고명 대신들 있죠. 신숙주는 여기는 세조 쪽에 붙는, 그래서 숙주나물 아니에요? 맛이 쉬 변한다 그래서. 그래갖고 박팽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단종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켜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는데 뜻이 어떠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단종이 만약에 그 사실을 삼촌한테 일러 바쳤다면 본인의 목숨은 구했겠지만 여기는 단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 한 자루를 성삼문 박팽년에게 내리는 걸로 뜻을 대신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칼로 우리 삼촌을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사전에 걸리죠. 그래서 이 6명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을 사육신. 그리고 또 가담자 나머지 6명은 귀양 가서 살아있는 6명 생육신이라고 그래서 평생 거린처럼 장님 행세, 귀머거리 행세, 그리고 또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생육신이에요. 그럼 여기는 세조는 생각했을 겁니다. 뭐야? 내 조카가 이들한테 칼을 보냈어? 이 녀석 어리다고 내가 봐줬더니 위험인물이구나. 나는 늙어갈 테고 얘는 어른이 될 텐데 화를 키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를 죽인 인간이 여기는 인면수심의 세조였던 거죠. 세조는 그 이후에 히스테리적으로 왕권 강화에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경연을 폐지해요. 경연이 뭐예요? 왕 공부 시간이죠. 전하, 경연 시간이 옵니다. 그래. 주제가 뭐냐? 폭군이 옵니다. 폭군이 경연 없애. 경연 없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난을 벌였잖아요. 집현전도 폐지해요. 모든 걸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업적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폐지만 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게 조선시대 최고 벽전인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벌의 형전까지를 완성하고 죽은 사람이고 여기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국대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성종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조선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룰 성자 성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요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얻는 데는 대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돈이 곧 권력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곧 권력이니까. 근데 그런 권력과 어떤 재산을 얻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요. 여기는 세조는 단종의 어머니, 즉 자신의 형수의 원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이 누가 나오냐면 요 세조의 둘째 아들인데 예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종. 요 예종이 세조의 둘째 아들인데 20살에 즉위한 지 거의 9개월 만에 이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잡대나 돼서야 그 원혼이 풀린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근데 조선은 무슨 국가라고요?
유교국 가면은 불교를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절을 세워요. 왜? 극락왕생하려고. 그 원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서울 그 인사동 근처에다가 조그만 절을 세워요. 그 절이 바로 원각사가 되는데 원각사 10층 석탑이 오늘날도 서 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파고다 공원 아시죠, 여러분들? 인사동 낙원상가에서 조금만 걸어내려면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게 원각사 10층 석탑이고, 이 원각사는 조금 있다가 연산군이 스님들을 내쫓고 기생을 채워서 술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터만 있어서 이 탑을 원각사지, 터만 있으면 지라 그래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였던 독립협회가 최초의 촛불 집회인 만민공동이 했던 자리고, 김인현 3.1운동이 벌어졌던 자리도 여기는 탑골공원이 되고요. 오늘날은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계시는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를 본다? 권력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자, 여기는 세조의 손잡벌이었던 성종이 왕이 되는데요.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성종이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그깟 법전 하나 만들었다고 뭐 그리 대단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이건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거의 정글이겠죠, 정글.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고려시대의 법들은요, 거의 중국의 법을 따랐고 관습법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조선 초에 경제육전이라고 당시 영의정이었던 조준이 만든 법전이 있었지만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말 그대로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다룬 조선 최고의 법전이고, 자 보세요. 조선이라는 터를 누가 마련했다? 이성계. 그럼 이 터의 자갈과 잡초, 걸림돌을 다 뽑아낸 사람이 누구다? 태종 이방원. 그러면 여기다가 조선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멋진 민본이라는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세종. 그럼 여기는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이 집에, 조선이라는 집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의 업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성종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조상이었던 세종이었습니다. 워낙 성군이시니까. 그래서 세종이 했던 걸 대부분 따라 하는데요. 세종의 뭐 예를 들면 정감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종은 악학계벌이라는 음악 대백과를 만들 정도로 세종의 어떤 세종아리를 했던 사람이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에민의 군주였던 게 그리 긴 재위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서 경연 횟수가 가장 많아요. 경연에서 뭐 한다고? 관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시제를 놓고 현실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백성들을 잘 보살필까를 토론하는 토론장이 경연이거든요. 그가 재위한 기간 중에 경연 횟수를 보겠습니다. 무려 9,229회입니다. 재위 기간이 25년밖에 되지 않는데 경연 횟수가 10,000번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은 거죠. 그럼 경연 횟수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 후기의 에민의 군주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예요. 여기는 영조는 경연 횟수가 3,458회 2위인데요. 재위 기간이 51년이에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 대비 재위 기간 대비를 떠나서 하여튼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경연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 게 누구예요?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지금부터 왕으로서의 성종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혹은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성종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종이 왕으로서는 훌륭하죠. 대단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빵점짜리 아버지의 빵점짜리 남편이었다. 이 성종의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전을 새로 얻을까 하다가 후궁 중에 그렇게
성종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성종한테도 잘하고 다른 후궁들한테도 잘하고 본이 되는 후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후궁을 갖다가 이례적으로 중전으로 앉혀버립니다. 새로이 중전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패비윤씨다. 이 여자는 자기가 중전이 되자마자 본색을 딱 드러내. 후궁들을 괴롭히고 시어머니한테도 잘 막하고, 성종이 나이가 젊어요. 20대예요. 혈기왕성하니까 다른 후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는 왕이 여러 후궁을 만나는 걸 덕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질투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중전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는 남편 사도와의 사이에서 이산, 훗날 정조죠. 이산이를 가졌을 때 남편 사도가 첩을 드립니다. 그 첩이 한중록에 나오는 빙해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질투하고 막 때리고 했을까? 아니. 사도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하는데 빙해는 나중에 맞아 죽습니다. 때려 죽여요, 사도가. 근데 맨날 사도한테 맞아갖고 눈이 시퍼래갖고 왔을 때 해경궁 씨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나도 아프다. 나도 어제 맞았어. 어떡하니? 하면서 이렇게 자기 친여동생처럼 안아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각과 오늘날의 시각을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성종도 잘못했지만은 여기는 윤 씨도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얼굴에 그냥 막 이걸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사약을 한 사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약을 먹고 결국 윤 씨는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중전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산군 나이가 3살이었어요. 3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지금 중전마마가 내 엄마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지. 김이나인 일로 와봐. 엄마 얘기 좀 해줘. 아우, 세자 저 모릅니다. 도망을 가요. 왜들 이러느냐. 성종이 어명을 내리는데 패비윤 씨의 일을 향후 100년간 입에 담지 말라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이건 완벽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자, 우리는 연산군 하면 나쁜 놈으로만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역대 드라마에서 나쁜 역할로만 나왔거든. 얼마 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19금 영화 뭐지 그게? 간신이라는 영화 봐도 전 못 봤는데 미친 사람처럼 나와 이 사람이. 하지만 연산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뭐 좀 고민 상담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데 내관 도망가죠. 궁녀 도망가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물어보려 했는데 어짜만 꺼내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또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불통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죠. 거기다가 연산군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엄격하죠? 그럼 아버지가 엄격하면 누구라도 이뻐해야 돼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인수대비라고 너무너무 연산을 싫어해요. 연산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 베풀 사랑도 없었고 그는 훗날 폭군의 대명사가 됩니다. 결국 연산을 폭군으로 만든 건 누구다? 바로 아버지 성종 그리고 어머니 윤 씨의 책임이에요. 역사를 되돌려서 만약에 성종이 그 이후에 연산의 손을 잡고 성인이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해야죠. 이 아비가 부족해서 네 어미를 죽였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노력하겠다. 사죄한다. 그랬으면 과연 연산이 그랬겠냐고. 이건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비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업이 자식대에 미치고 부모의 보시와 쌓은 덕이 자식대에 간다. 그래서 왜 우리 일 잘 풀리면 뭐 조상 잘 뒀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냐 알겠더라. 우리의 행동이 자식, 후손 때에 미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역사가 하는 겁니다. 역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산하면 완전 조선 반전실록이에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가 제일 살기 좋았을 것 같죠? 천만에.
그때 밀란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밀란이 벌어졌다는 건 백성들의 살 길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니 세종이 훌륭했는데 왜 살기가 어려워요? 왕이 훌륭하면 뭐예요? 가뭄이 들어서 기후가 받쳐주질 않는데, 왕이 훌륭하면 뭐예요? 중국 명나라에서 곡물 바쳐라, 여자 바쳐라 엄청나게 뜯어가는데, 그 부담을 온통 백성들이 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고 밀란마저 벌어진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산 때는 럭키해. 자연 조건 좋아서 농사 잘 돼. 외침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연산군 초기 집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태평성세도 잠시 여기는 연산군은 본인의 이빨과 야수의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연산군이 즉위 초에 어머니의 죽음을 사실상 알게 됩니다. 그럼 연산군은 우리가 보통 충동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충동적이었다면 이라이씨 하면서 바로 복수의 칼날을 들었겠지만 그 보고를 받고 그 사람 보고서를 가슴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왕권을 넘본다면 그때 꼬투리로 히든 카드로 이 어머니 문제를 꺼내겠다 하면서 가슴 깊숙이 감추고 왕권을 넘보는지 안 보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연산이에요.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야수의 이빨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어머니의 복수 이전에 꼬투리가 먼저 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연산군 하면요, 따라해볼까요? 사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훈도 없지만 역사 상식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어디 뭐 술자리에서나 식사자리에서나 나 역사 좀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사화가 뭐냐면 선비가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선비냐? 잘 보세요. 이 조선이 건국될 때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도전 같은 사람을 훈구파라고 그래요. 훈장받아야 되는 훈구 세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집권당이었어요. 그래서 훈구파가 15세기 100년 동안 이렇게 쭉 조선을 이제 지배해왔죠. 근데 그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4대부 중에. 정몽주 같은 사람. 이방원한테 죽은. 이 사람들은 그냥 관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조선 시대가 되면서 선비가 수풀에 짱 박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글 공부만 하고 있었다고요. 집거를 했죠. 이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그래. 그래서 15세기 100년 동안 이들은 야당도 아니고요. 그냥 시골에서 유학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산군 아버지 성종 때 이 훈구파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최초로 살인파를 등용을 했는데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종직이란 사람이 살아생전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중국의 의제라는 황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 조의제문이에요. 이 조의제문의 내용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중국의 의제는 거리도 멀고 시대도 나와 한참 떨어져 있는데 내 꿈속에 나타서 억울함을 토라고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항우에게 죽은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인데 이것을 뭐에 빗대냐?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항우해 그리고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비꼰글이에요. 요 글을 쓰고 김종직은 죽었는데 이 살인파 후배들이 이 글을 후대에 남기려고 국가 공식 기록 보관소에다가 춘처관에다 그거를 낑가놓은 거예요. 몰래.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연산군 때 와가지고 이 훈구파는 어떻게든 여기는 살인파 혼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춘추관에서 역사책 정리하다가 띡 하고 조회가 나왔는데 김종직의 조의제문인 건데 이거를 훈구파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저기는 살인파 몰아내고 싶었는데 꼬투리 잡혔다. 전하! 그러면서 연산군한테 알린 거예요. 여기는 연산군은 평상시에 살인파를 싫어합니다. 왜? 술 먹지 말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뭐 경연해라. 말이 많은 자식들이거든.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의제문을 본 거예요. 이 조의제문 뭐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무오년에 이 조의제문을 가지고 살인파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오년에 선비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무오사바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 살인파가 다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흘러요. 흘렀는데 또 대신들이 자기를 넘보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어머니! 그러면서 히든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갑자년에 벌어진 갑자사화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어머니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했던 후궁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신이 나무망치를 만들어서 피떡이 되도록 때려요. 그래놓고 어떤 짓을 하느냐, 얼굴에다가 묶어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두건을 씌웁니다. 그래놓고 그 후궁들의 자식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뭐 배다른 동생쯤 되겠죠. 야, 동생들을 어떡하니? 이 녀들이 궁녀들인데 역적모의를 하다 붙잡혀왔네. 가서 니들이 좀 혼 좀 내줘라 하면서 몽둥이를 줘요. 기록에 따르면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님을 직감하고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고, 무지한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자식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낄낄댔던 사람이 여기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이때부터 피는 피를 부른다고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쳐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흥청이라는 기생을 궁궐에 들려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생기고요. 아무도 자신의 비행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신원패라는 목걸이를 걸어줘요. 그 신원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 입은 화를 부르는 문, 입 다물고 혀를 깊숙이 넣어두면 몸이 온전하리라 라는 그런 패를 목에 걸어줬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여기는 연산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냥인데요. 이 사냥은요,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사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원이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는데, 이방원은 군사훈련이라고 하면서 사냥을 다니는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보세요. 왕이 사냥을 나가죠. 그럼 사냥터로 지목된 곳은 가을에 벼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벼 사이로 짐승들이 숨으면 안 되니까 가을 거지가 아니고 아직 쌀이 익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경호 문제, 그리고 왕을 따르는 수천 명의 그런 수행원들 숙소로 집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천 명이 노숙을 해야 되고, 왕이 사냥을 하도록 이렇게 짐승몰이를 해주는 사람이 5천 명이 필요한데 그게 백성. 그리고 왕이 나섰을 때 그 왕과 그 수행원들 먹고 재워주고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 거기 수령들이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세금 누가 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산군은 미친 듯이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활로 쏘고 칼로 잡고 그 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 성종도 사냥은 좋아했어요. 사냥하려면 뭐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연산군은 매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를 키우게 되냐면 사냥을 하기 위한 바로 사냥개까지를 들이게 됩니다.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는데 키우던 개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조회장에. 완전 개판이었던 시절이 바로 연산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폭군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지 않죠. 왜 군으로 끝나요? 쫓겨나니까 군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산군은 나쁜 짓 하다가 개판 치다가 결국 중종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종은 누구냐면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훈구 세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쿠데타라고 그래야 되나? 혁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혁명을 벌였으니 이것이 중종반정이었고, 훈구파는 연산을 쫓아내고 훈구파의 어떤 허수아비로서 연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을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종 입장에서는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하죠. 훈구파가 앉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종이면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생 훈구파가 주는 밥이나 먹고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살다 죽느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완권 강화를 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 어머니 두 번째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종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는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을까?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100년 이상 탄탄한 집권 세력 훈구파를 견제하려면 누구를? 살인파를 등용하는 거죠. 얘들 다 쫓겨났잖아요, 연산군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살인파를 중종 때 기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보죠. 조광조. 이 사람 특징은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거꾸로 읽어도 조광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광조인데 여기는 조광조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을 해서 홍문관이라고 그래서 왕의 경연관, 왕 과외도 시키고 그리고 대신들이 비판하는 언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광조는 결국 이 사람도 아메리카노예요. 좀 이따 이제 사형 먹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기고 죽어. 어떤 교훈을 낳느냐?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진파들은 항상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 조광조의 업적은 곧 중종의 업적인데 무조건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조광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시골에서 썩다가 중앙으로 올라왔어요. 다 훈급파 세상이죠. 그럼 내 세력 키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에 있는 후배들 불러 올려야 돼요. 근데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33명 뽑아. 그럼 과거 시험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현량과를 실시해요. 그래서 현량과를 통해서 중종한테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늘렸죠. 그리고 여기는 훈급하고 살인파하고 다른 점이 이 사람들은 느슨한 유학자, 이 사람들은 온리 유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불교, 도교도 인정을 하는 반면 여기 있는 살인파는 오로지 유학, 성리학만이 정학이고 타학문, 타종교는 다 이단으로 배척하는, 너무 보수적이고 교조적이고 시야가 좁고 이 사람들은 좀 느슨한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약간 좀 개방적 느낌, 답답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조광조 입장에선 타종교 탕문을 싫어하겠지. 그래갖고 절도 없애고 불교 행사 폐지, 도교 행사 폐지 이런 게 다 조광조가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의욕이 넘치니까 옛날 정도전이 그랬잖아요. 의욕이 넘치니까 명함이 10개고 막 건방 떨고 다녔죠. 왕 앞에서 건방을 떠는데 왕 잠을 안 재워요. 가정교사라는 경연 준비를 하는데 숙제 내주고 다 왜 왔냐 그러고 이거 다 문제 풀 때까지 자지 말라 그러고 처음엔 좋아하죠. 임금이. 그런데 그 짓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버리죠. 그 사람이 슬슬 빈정이 상합니다. 광조 이 자식이 나 공부 못한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쟤 안 죽나 뭐 이런 생각이만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광조의 하는 정책이 하는 족족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급진적인 발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내요. 그래서 막 부작용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광조를 훈급하는 당연히 싫어하고 여기 있는 중종도 꺼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광조가 좀 나댄 게 이 중종 반정을 일으킨 훈구 공신 명단을 이렇게 보더니 다 끝난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신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76명을 빼라 그런 거예요, 조광조가. 그럼 여기는 훈구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안 죽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나뭇잎 뜯어다가 꿀로 글씨를 쓰잖아요. 주초위 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벌레가 파먹을 거 아니야, 꿀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종한테 간 거예요, 전하.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조광조가 역적인 듯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글자를 나뭇잎에 새겼습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광조 얘기를 하니까 중종이 왜 이제서야 가져왔니? 나 어젯밤에도 잠 못 잤어. 그러면서 조광조한테 아메리카노 좋아 이걸 먹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광조도 목숨을 잃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중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종은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제 단경왕후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참여를 안 했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첫 번째 부인 쫓겨납니다. 본인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훈구파들이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도 이혼 당한 거지, 중종이. 그래갖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 얻은 게 누구냐면 장경왕후고요.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중전이죠. 슬하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문정왕후라고, 이 문정왕후한테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장경왕후의 오빠가 누구냐면 윤임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누구냐면 윤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둘 다 윤씨야. 그럼 이 집이 현재 큰 집이죠. 그래서 대윤이라고 그래, 대윤. 이 집안은 작은 윤씨, 그래서 소윤이라 그래. 근데 여기는 윤임과 윤원영의 꿈은 뭘까요? 내 조카를 차기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내 조카를 얘를 몰아내고 차기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욕심이었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중종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왕이 되겠죠. 이 아이가 바로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이 엄청나게 단명을 합니다. 바로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깰까닥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인종이 죽다 보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윤원영의 조카가 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명종이에요. 명종. 그러면 이제 누구 세상에 온 거야?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세상에 온 거죠. 그래갖고 윤원영하고 문정왕후가 여기는 대윤 집안을 몰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대윤 쪽에 섰던 살인파가 어부지리로 같이 맞아 죽어. 이거를 을사년에 벌어진 사화다. 그래서 학생들은 을사사화라고 배웁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명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명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명종이 왕이 될 때 이 사람은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문정왕후로 엄청난 희대의 악녀로 그리고 있다. 그럼 정말 악녀였을까? 물론 잘못한 면도 있지만은, 이 문정왕후가 뭐를 좋아했냐면, 이 명종의 어머니 모후 문정왕후가 뭘 좋아했냐면 이 불교에 심취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이 불교에 심취해서 절도 짓고 보우라는 스님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승과도 부활시켜. 조선은 승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승과도 부활시키고 하니까 이 후대의 유학자들이 이 여자를 좋겠을까 나쁘겠을까? 나쁘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는 분이 여기는 문정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누구랑? 윤원영이랑. 자기 남동생 윤원영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이 백성들 등골 빼먹는 걸 가렴주구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벌어진 대표적인 난이 무슨 걱정의 난? 들어봤죠. 임꺽정의 난이 바로 이때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명종 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명종 다음 왕이 선조인데, 이 명종하고 선조 때 우리나라 영웅들이 대거 출몰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태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민초의 영웅이었던 임꺽정이 있고, 우리나라 화폐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대왕 빼고 다 이때야. 일단 화폐긴 좀 있다 하고, 임꺽정 있고, 화담 서경덕, 서경덕의 여자친구 황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명종 때입니다. 이 서경덕은 훗날 이희 선생이 스스로 모실 정도로 우리나라 이 조선 주기론 성리학의 대표 주자고요. 황진이의 유혹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황진이가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베스트 프렌드로 남은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서경덕, 황진이, 박영포포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송도, 삼절. 그 송도가 오늘날 개성이에요. 개성, 개경, 송도, 송악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성의 유명한 세 가지가 서경덕, 황진이, 박영포포인데, 이 사람들이 명종 때 사람이죠. 그리고 또 명종 때 살았던 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이 어머니죠. 사진 있나요? 아, 있군요. 뭐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뿐이라 가슴 설레게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임당 신씨 얘기를 잠깐 하면 조금 오늘날 바로잡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평가된 부분, 현모양처입니다. 이분이 뭐가 현모양처입니까? 현모는 맞는데 양처는 아니에요. 현명한 어머니이지만 순한 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현모 현처예요. 그런데 왜 양처로 각인이 됐냐? 이때 집권 세력이 서인들인데, 서인들, 이 서인들이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게 신사임당 아들 이이예요. 이. 서인들한테 있어서 유학은 종교였습니다. 네. 그럼 이는 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였고요. 사임당 씨는 성모 마리아였죠. 서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여성상,
그리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여성상, 칠거지약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항상 말 잘 듣고 그냥 알았어요, 네 그러세요라고 하는 여성상으로 갖다 붙인 거지, 실제 사임당 신씨는 그렇게 양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바로 잡고, 두 번째, 제가 요새 방송 프로그램을 봤더니 뭐 교육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많은데 거기서 사임당 신씨 교육을 얘기하는데 헬리콥터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맘이 뭐냐, 옛날 엄마들은 치맛바람, 오늘날은 헬리콥터에서 헬기가 하는 바람처럼 엄청난 교육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제 대치동에서 학원 끝나면 이렇게 이게 차 대고 기다리다가 아이 데려와서 실어다 주고, 아이 뭐 잠자면 막 이렇게 사과 밤새 같이 안 자고 사과 깎아주고, 뭐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CCTV 설치해 놓고 뭐 이런 엄마, 서울대 안 보내면 쓰러지는 엄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결코 아니에요. 물론 이가 똑똑하긴 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 9번 봐서 9번 다 급제예요. 이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시험에 강한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시험에 강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21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 보는데 운도 좀 필요하고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시험, 특목고 시험 전체 수석, 대학교 서울법대 전체 수석, 그리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교원, 사시행시 9개 공무원 시험의 전체 수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 이해야. 그것만 보고 사임당 신씨가 대치동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노예예요. 그건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임당 신씨의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가 하나 되는 교육입니다. 이 지만 강조하는 엄마들하고는, 입시 위주의 엄마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이이가 시험 잘 봤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100점짜리 성적표 들고 와서 좋아합니다. 그때 사임당 신씨가 매너 있게 나무래요. 이이야, 우리 이이 공부해야지. 엄마가 너 반에서 1등 하라고 공부시켰어? 남을 밟고 1등 하니까 그렇게 좋아? 공부는 성공의 도구가 아니야. 네가 하는 공부는 유학이잖아. 유학의 근본이 뭐야? 백성을 위한 거지. 어떻게 하면 그 책에 담긴 백성을 위할까를 생각해야지, 경쟁에서 남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건 그닥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정중하게 나무래요. 대치동 엄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2등 했다고 혼내는 엄마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왜 신사임당이 이 공부시켰는지 알아요?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예요. 사임당 신씨는 7남매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교육을 시켜요. 만약에 신사임당이 헬리콥터 마녀였다면 남자는, 그 당시의 성공은 남자는 무조건 과거예요. 그때 뭐 기업인도 없으니까 남자는 과거, 여자는 바느질해서 시집가면 돼. 그럼 여자애들 바느질 가르치고 남자애들 다 공부만 시켰나? 아니, 7명의 남매를 이렇게 눈높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하죠. 우리 아이의 재능이 뭐가 있을까? 딸아이인데도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러면 그림을 가르쳐요. 아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과거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음악이나 다른 미술을 잘하면 역시 그 아이는 미술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 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는 공부에 특출난, 시험에 출중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재능에 맞게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가 지만 가지는 사람이 될까봐, 똑똑하기만 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끊임없이 음악, 미술, 덕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사람이 사임당 신씨예요. 많은 어머니들과 예비맘들이 사임당 신씨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본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서울대 법대에 합격시킨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에게 덕도 함께 가르치려 했던,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주려 했던 그 노력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기본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은 명종까지인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명종은 업적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수렴청정하는 동안 삼촌하고 엄마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임꺽정이 난이나 벌어지고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정치 중에 가장 잘못한 신의 악수가 있다. 좌충수가 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잘못한 게 그 다음 왕을 선조로 임명한 거예요. 임진왜란 터지잖아. 왜 이 무능한 이 선조를 임명했냐 이거죠.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 이 명종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카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조카들이 다 어린아이인데 왕이 쓰는 익성관을 벗어서 써보라고 그래요. 이 녀석들 많이 컸네. 머리가 얼마나 자랐나 한번 쓰여보자.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신나고 오, 딱 맞는데요. 전하 머리 크신데 뭐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어린 훗날 선조만이 조카죠. 얘만이 익성관을 안 씁니다. 초등학생이. 너 왜 안 쓰니? 전하, 이 익성관은 오직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감히 제가 전하의 상징인 익성관을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선조는요, 어렸을 때 영재를 넘어서 천재였어요. 심지어는 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덕도 있죠. 왜냐하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행하느라고 익성관도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황 선생의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황 선생과 학문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할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여기는 선조였어요. 진짜 똑똑한 천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선조가 조선시대 최고의 무능한 군주 놀림감으로 전락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천재였는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귀대계 자녀가 지금 너무 똑똑해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애도 너무 착해.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선조가 있으니까. 근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조하고 같은 시대에 이순신이라는 평범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 완전 미래가 없는 애였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 문과 시험 준비했거든요. 20살까지. 그럼 글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통 될성 부르는 날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보통 옛날에 그 똘똘한 아이들은 3살이면 천자문 뛰거든요. 천자문은커녕 맨날 동네 애들하고 뛰어다니고 옆집 애들 그냥 혼내주고 다니고 거기다가 하루는 또 3살 선배 유성룡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가봤더니 세상에 나무 화살 깎아갖고 어떤 어른 눈에다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금 건놨는데 진안으로 넘어왔다고. 그거 쐈으면 그냥 지나간 사람 눈 멀잖아요. 뭐 이런 애가 있어. 아이고 우리 순신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그 고민 시키다가 결국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20살 때 턴을 합니다. 무과 준비로 턴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무과로 전향했어요. 20살에 결혼하고. 그럼 바로 붙었냐고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제일 어이없는 게 뭐예요? 말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미화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동요매고 다시 뛰었다? 그게 미화할 내용입니까? 아니 실기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채점관들이 봤을 때 기본이 안 된 학생이죠. 그럼 그 젊었을 때 이순신을 봤다면 우린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 자, 그럼 나이 30에 무과에 금자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이 잘 풀렸어요? 천만의 말씀. 발령받는 데마다 가고 대쪽 같은 성격.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유두리도 없고 인사청탁했는데 옳지 못합니다. 안 받아줘. 맨날 좌천된 데가 변방으로 가가지고 야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가족들 고생 엄청 시킵니다. 무슨 미래가 있어요. 승진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조선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됐죠. 그리고 타고난 천재였고 지와 덕을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고 실제 왕까지 되는데 이 사람은 훗날 어린이 돼서 나라를 망쳤고 또 한 사람은 미래가 없이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학도 못 갔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어떻게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긴 했는데 좌천에 변방, 지방 쪽만 좌천돼서 떠돌던 평범한 군인 공무원이 이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구했죠? 그 비밀이 바로 곧 밝혀집니다.